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87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맞다, 그지요? 2번.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맞겠다, 그죠?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중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문장 제시되었을 겁니다. 그죠? 재무제표 종류 여기 4가지에서 하나 더 더한다. 주석이었습니다. 3번.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 할지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서 표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 중에서 구분 표시의 원칙이 있었다. 그지?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중요한 항목은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라는 의미였다. 그지? 그 내용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네. 중요하다면 구분 표시해야 되고 중요하지 않다면 통합해가지고 표시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문장 판단해 봅시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 할지라도 통합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번 지문 틀렸다 이거지. 중요하다면 반드시 구분해야 되겠지만 중요하지 않다면 통합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될 것이고요. 4번 지문 확인합니다. 주식회사의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그 원천에 따라서 구분해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1, 2, 4번 확실히 맞는 지문이므로 3번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공부한 적은 없지만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지웁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실기편에서 재무제표 간의 연관관계 많이 풀어보았다. 그지? 그 내용 떠올리면서 답을 찾아봅시다.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의 결론값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다. 그지? 그게 어디로 갑니까?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산출하는 데 사용이 될 겁니다. 손익계산서의 결론값 단기 순이익이다. 그지? 단기 순이익은 결국 자본으로 반영돼야 되는데 자본 중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서식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서식이더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기말 잔액이 표시되어 있다. 그지? 그게 결국 어디로 갑니까? 재무상태표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 기역, 니은, 티귿, 리을 순서가 맞는 거고요. 정답은 1번. 지웁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후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평가 방법이다. 1번이 틀렸겠다. 그지? 후입선출법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중에 구입한 물건이 먼저 팔린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더라 이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물량이 흘러가겠습니까?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리겠다. 그지?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후입선출법보다는 선입선출법이 오히려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할 것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고 정답 1번. 2, 3, 4 지문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판단해 봅시다.
2, 3, 4 지문이 맞을 거다, 그지? 그거 확인한다. 2번, 선입선출법을 적용 시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맞다, 그지?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린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기말 재고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따끈따끈한 물건이 기말 재고로 구성될 것이다. 됐죠? 3번,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평균법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가 적게 계상된다. 이것도 맞다, 그지? 자, 물가가 상승하고 기말 재고가 기초 재고보다 작지 않다라고 가정할 경우 여러 가지 원가 가정 중에서 선입선출법이 기말 재고와 당기 순이익이 제일 크다라고 했습니다. 기말 재고가 제일 크다 또는 당기 순이익이 제일 크다 그 말이 즉슨 매출 원가가 제일 작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다, 그지? 비용이 제일 작다, 그지?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보다 제일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작다 이겁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다, 그지? 자, 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점점 오르잖아, 그지? 자, 그러면 예전에 구입한 물건보다 최근에 구입한 것이 물건값이 더 비싸다 이겁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리는 거야. 팔리는 부분은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기록되고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거는 자산이다 이겁니다. 기초재고 플러스 당기 매입액 그 금액을 매출 원가라는 비용과 기말 재고라는 자산으로 이렇게 나눠 먹기 해야 되는데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리니까 예전에 구입한 싼 물건들이 비용으로 기록되고 최근에 구입한 비싼 물건이 기말 재고라는 자산으로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비해서 비용이 작고 예전에 구입한 싼 물건이 비용이 되니까 자산 금액, 기말 재고 금액이 크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이다. 됐습니까? 4번 총평균법은 기초재고 자산과 단기에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평균 단위당 원가로 기말 재고 자산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맞다, 그지? 그래서 2, 3, 4 지문이 맞으니까 1번이 틀렸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문제 4번 봅시다. 다음은 주식회사 서초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출 내역이다. 주식회사 서초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무형자산, 개발비, 무형자산이다, 그지?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자,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으로 나눠볼 때 연구활동에서 지출된 거는 무조건 비용이야. 무형자산이라는 개발비로 인식되려면 연구활동이 아니고 개발활동 단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고 개발비라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묻고 있는 내용은 이거랍니다.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을 찾으십시오라고 묻고 있고요. 그 자료를 쭉 보면 이겁니다.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으로 나눠볼 때 개발비로 무형자산으로 아예 기록될 수 없는 거니까 개발활동이 아니고 연구활동을 찾아보십시오 라는 의미로 이 문제가 출제된 것이다. 연구 단계.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보면 이런 것들은 연구활동에 해당하고 이런 것들은 개발활동에 해당합니다라고 몇 가지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 사례를 제시해 주면서 이게 연구활동일까요? 개발활동일까요? 당신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로 출제된 거다 이겁니다.
말 문제거든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이런 문제 따로 공부한 적 없다, 그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판단하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됐죠? 제시된 것 중에서 연구활동을 찾아보자. 자, 연구활동비 뭐겠습니까? 요거는 연구 단계랍니다. 연구활동. 생산정 모형의 설계 및 제작 비용 헷갈린다, 그지? 이거 연구 단계일까 개발 단계일까? 잠시 후에 기업회계 기준의 내용 살펴보기라고요. 정답은 요거 개발 단계랍니다. 다라는 넘어갑시다. 개발 활동에 사용할 기기 장치 취득 원가냐 감가상각비냐? 이런 내용은 기업회계 기준에 명시된 게 아니고요. 출제하시는 분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그냥 자료로 제시된 거고. 잠시 후 확인하기로 하고 마부터 봅시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여러 대체안의 탐색 평가 비용. 요거 연구 활동인지 개발 활동인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지? 말장난이야, 내 보기에. 잠시 후에 규정 내용 보기라고. 정답은 요거 연구활동이랍니다. 그래서 연구활동에 지출된 거는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포함될 여지가 없다, 그지? 자, 그거 가, 마 요게 포함된 지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가와 마가 포함된 지문, 정답은 4번이 되겠네. 그래서 자, 다와 라 중에서 다는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이 될 수 없답니다. 감가상각비가 개발비라는 걸로 포함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연구활동, 개발활동 하는데 그 실험하는 데 사용되는 실험용 기계 장치를 100만 원 주고 구입했답니다.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이랍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답니다. 자, 내용연수 5년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에 2년은 연구활동, 뒤에 3년은 개발활동이랍니다. 그러면 자, 개발활동에서 지출되었고 개발비 인신요건 충족한다라고 가정한다면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기록되는 거는 결국 얼마? 60만 원이다 이겁니다. 1년에 20만 원씩 감가상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60만 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기록되는 거는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고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취득원가 요거 100만 원 요거 자체는 절대 개발비라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교수님 머릿속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료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취득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도 포함시켜서 정답입니다. 이렇게 제시되었다. 됐죠? 뭐 좋지 않은 문제인데요. 뭐 힘들게 일단 해석해 보았습니다. 자, 되도록이면 실제 기출 문제를 그대로 복원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학습에 활용하는데요. 안 그래도 기업회계 기준 자체가 말장난이야. 워낙 판단하기 어려운 거에다가 막 교수님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 섞어 가지고 이렇게 출제해 놓으면 이런 문제를 풀어서 과연 수험생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심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 원래 내용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문제는 도저히 이걸 그대로 교재에 수록할 수는 없어. 조금 우리 수업 목적에 맞게 변형해서 우리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학습하시는 분도 변형된 상태로 학습하십시오. 이 자체로는 너무 전혀 도움이 안 돼. 자, 출발합니다. 교재 변형하는 거야. 부득이 할 때 이렇게 변형하는 거지 뭐. 아시겠죠? 자, 이상한 문제고요. 자, 지웁니다. 필요 없는 내용 지우고. 자,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보면 자, 우리 교재 본문 설명할 때는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자, 연구 단계가 있고 개발 단계가 있어. 자, 이 중에서 연구 단계 전액 비용이야. 개발 단계는
프로젝트 성공하면은 이제 비로소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고, 프로젝트 실패한다 그러면 그냥 뭐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구는 이런 개념이지. 우리 회사가 물을 넣으면 달리는 자동차를 연구에 성공했다 이겁니다. 차가 움직입니다. 이제 연구팀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거야. 오케이. 그게 뭡니까? 연구 활동이야. 그래서 연구 활동 때 지출된 거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제 우리는 실제로 그 물로 달리는 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좀 더 구체화된 개념이다 이겁니다. 배기량 몇 cc고 5인승 세단 형태고 모델 이름은 T1 모델이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 프로젝트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게 개발 활동, 조금 더 구체화된 활동. 그래서 프로젝트 성공했답니다. 이제 대박 친 거다, 그지? 그러면 개발 활동에서 지출된 거 전부 비용 아니야. 이제 앞으로 대박 쳤으니까 자산으로 인식해가지고 삼각비로 야금야금 비용 인식하면 된다. 그런데 프로젝트 실패했어. 차가 움직이는데 비용이 너무 크게 들어가지고 상용화에 실패했다 이겁니다. 그럼 뭐 할 수 없어. 개발 단계에 제출된 거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개념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실무를 보면 연구 단계, 개발 단계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실무 지침으로서 기업의 기준에서 이런 것들이 연구 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발 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개발 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라고. 취지는 실무에 도움이 되라는 취지다, 그지? 그게 실무 지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출제하는 교수님들은 굉장히 그런 거 이제 좋아한다 이겁니다. 말장난. 그거를 이렇게 시험에서 가끔 제시해 준답니다. 요거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실무 지침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 이거 보면서 너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한번 판단해 봐라는 문제를 가끔 출제한답니다. 말장난 문제. 제 옛날 공부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 간혹 출제되더라 이겁니다. 아직까지 뭐 이런 게 출제되는 일이 있네요. 우리 조금 전에 그런 것처럼. 됐죠. 그나마 출제될 수 있는 유형으로 좀 고쳐서 학습하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잠시 후에 배정시키기로 하고 일단 그 기업회계 기준의 실무 지침 내용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도 있답니다. 연구 단계, 개발 단계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 그지? 혹시 실무할 때 진짜 이게 연구인지 개발인지 구분이 모호할 때는 뭘로 보라고요? 그냥 연구 활동으로 보라라고 규정도 되어 있답니다.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기록하려면 좀 더 확실하게 요건을 전부 충족했다라고 확신이 있을 때만 비로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좀 뭔가 모호한 구석이 있을 때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십시오라는 그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도 알아두십시오.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모호할 때는 뭘로? 연구 단계로 보아서 그냥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됐죠? 그 내용도 우리 교재에 기출문제 수록할 거거든요. 그때 해설의 그 참고 내용으로 문구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됐죠? 구분 모호할 때는 연구 단계로 본다. 자, 그리고 실무 지침으로 나와 있는 연구 단계의 사례, 개발 단계의 사례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가볍게 구경하는 거야. 출제 또 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 그런데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일도 간혹 있거든.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거다. 말장난이야. 그런데 우리는 시험 치는 입장이니까 키워드 가지고 할 수 없이 정리하는 거지. 그지? 자, 요게 연구 단계랍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거. 요거는 뭐 문구 읽으니까 연구구나라는 느낌이 든다, 그지? 그다음에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이랍니다. 요 문구 자체에서 연구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이 있어서 그 중에서 좀 돈 될 만한 거를 탐색해 본다 이겁니다. 탐색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될 거야.
아직 컨셉을 확실히 못 잡고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컨셉 중에서 뭐가 좋지라는 걸 탐색하는 것이 연구 단계랍니다. 미안해, 말장난이야. 뭐 키워드로 정리하는 거야. 개발 단계는 이런 거랍니다.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에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한답니다. 시제품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그지? 시제품을 뭔가 시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해보고 시험하는 거랍니다.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한답니다. 틀을 짠다 이겁니다. 금형을 설계한다. 요거 좀 구체화된 느낌이 듭니까? 요거 개발 활동이랍니다. 키워드로 정리하자. 그다음 와, 말이 많아서 읽기도 싫다 그지? 미안해. 그냥 구경해 보는 거야. 자. 요게 연구 단계래.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한다. 말 길지만 키워드 정리하자고. 여러 가지 대체안 아직 컨셉을 확실히 못 잡았어. 여러 가지 대체안 중에서 뭐가 좋지 한번 탐색해 본다 이겁니다. 에이? 탐색하는 거야.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뭘로 컨셉을 키워드 잡아야 되겠습니까? 선택이지 뭐, 최종 선택. 아직 컨셉 확실히 못 잡았어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중에서 뭐가 좋지 탐색해보고 최종 선정하는 것까지가 연구 단계랍니다. 개발은 이제 딱 선택한 내용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거야. 개발 단계는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 시험 공장, 시험 공장을 키워드로 잡으십시오.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이 개발 단계랍니다. 좀 구체화된 느낌이 든다, 그지?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선정하는 단계까지는 일단 연구야, 그지? 요거 가지고 이제 뭔가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이랍니다. 됐죠? 그래서 맨 아래쪽에 있는 요 두 문장 거의 똑같다, 그지? 뒷부분만 살짝 다릅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아니? 최종 선택하는 것까지는 연구고 그 최종적으로 선택된 안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요게 개발 단계입니다. 미안합니다. 엄청 어렵다, 그지? 말장난이야. 실무에 도움을 주려고 실무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문제로 막 가지고 오니까 이제 비극이 시작된다고. 미안해. 이런 어떤 교수님들은 이런 것도 가끔 출제하는 분이 있어서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됐죠? 키워드 가지고 차이점 몇 가지 소개해 드렸고요. 자, 요 규정, 실무 지침 규정, 요 규정을 우리 교재 기출문제 수록할 때 해설에다가 요 규정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비록 좋지 않은 문제였지만 어쨌든 우리는 공부는 한번 해봐야 될 거다, 그지? 최대한 우리 수업 목적에 맞게 한번 변형해 보았습니다. 요 내용으로 우리 교재에 수록해 놓을게요. 한번 풀어볼까요? 자, 말장난이지만. 자, 다음은 주식회사 서초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출이다. 재무상태표에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라고요? 연구 단계다 이겁니다. 개발 단계와 연구 단계 중에서 연구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그 문제입니다. 자, 지문을 열심히 한번 제가 수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실무 지침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제될 수가 혹시 있을 거다 이겁니다. 자, 풀어볼까요?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이거 뭐였습니까? 연구였습니다.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에 시작품과 모형, 뭡니까? 시제품 만드는 거 이거는 좀 구체화된 거다, 그지? 개발.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거 뭡니까? 연구에 대해서 아직 탐색하는 거다, 그지? 이거 연구였습니다. 4번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 공장 구체화된 개발 활동이었다.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고 있답니다. 뭐 아직 컨셉 못 잡은 거야. 연구활동. 됐죠?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살펴봤던 실무 지침이 소개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료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키워드 좀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연구활동에 해당하는 거 가, 다, 마가 될 것이고 정답 4번. 됐죠? 너무 긴 시간 할애했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야. 그런데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간혹 이런 게 출제되는 일이 가끔씩 있어서 한번 좀 구석진 내용이고 말장난이지만 한번 소개해 드렸다. 됐지요? 그만하자. 자, 넘어갑니다. 문제 5번 봅시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에 발행 주식수를 곱하여 결정된다. 액면금액 기준으로 기록된다. 그지? 오케이. 맞습니다. 2번. 자, 요 맞는 지문이고요. 요것도 알아두십시오. 요 지문을 변형해가지고 또 많이 출제됩니다. 자본금이라는 거는 발행한 주식의 발행 금액에 발행 주식 수를 곱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겁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 할증 발행도 있고 할인 발행도 있고 액면 발행도 있다 그지? 그 경우 자본금 계정 과목은 철저하게 뭐 기준으로? 액면금액 기준으로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이라는 거는 액면금액에다가 발행 주식 수를 곱해서 결정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죠? 요 액면금액인데 요거를 발행금액으로 변형하면은 틀린 문장이거든. 그것도 잘 알아두십시오. 자주 등장합니다. 발행 아니고 액면금액이다. 됐죠? 그래서 1번 지문 요 문장은 맞는 것이고. 자, 2번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몫으로 자산에서 채권자의 지분인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다. 그치? 3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손익의 성격을 가진 항목이므로 당기 순이익에 반영된다. 틀렸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제일 대표적인 항목 뭡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었습니다. 미실현 손익의 성격이다. 그지? 그거 뭘로? 재무 상태표 항목이므로 당기 순이익으로 반영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당기 순이익에 반영된다라고 됐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 됐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자본에 해당하는 것이다. 4번 이익잉여금은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맞다 그지? 됐습니다. 정답 3번. 문제 6번. 다음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자기 주식 맞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했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따라서 정답은 2번. 주식 매수 선택권 이런 거 우리 공부한 적 없다 그지? 넘어가는 겁니다. 4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맞습니다. 자본 조정.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 우리 전산회계 1급 출제 범위 벗어나고 우리 일반 기업의 기준에 보면 자본 조정에 이런 것도 언급은 되어 있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회계학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내용도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어. 그런 거 당황하지 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정답 찾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익은 실현주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맞다 그지?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을 적용한다. 맞다 그지?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식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요거를 좀 구체화 시킨 것이 요렇더라 이겁니다.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됐습니다. 3번 수익과 비용은 순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틀렸다 그지? 총액주의입니다. 유형자산이 있습니다. 차량 운반구라는 것도 있고 기계장치라는 것도 있고 기계장치는 손해보고 팔았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차량 운반구는 이익 봤어. 유형자산 처분 이익. 그거 두 개를 함부로 상계해서 순액으로 기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총액으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처분 이익대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처분 손실대로 손익계산서에 기록을 해 주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순액으로 하면 안 돼. 총액으로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은 발생주의를 대원칙으로 한다. 그지? 오케이. 맞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상품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총 매입액 150만 원, 매입시 운반비 5만 원, 기초 상품 재고액 3만 원, 기말 상품 재고액 만 원이랍니다. 자, 매출 원가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 이렇게 계산할 것입니다. 기초 재고 3만 원, 단기 순 매입액, 총 매입액 150만 원에서 자, 매입할 때 운반비 상품의 취득 부대 비용이다 그지?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5만 원 플러스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매입 과정에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있으면 뺀다 그지? 그것이 순매입액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 거 자료에 없으니까 0이다. 거기서 기말 재고 얼마요? 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매출원가 톡 튀어나올 겁니다. 계산합시다. 자, 순매입액이 그러면 150만 원 플러스 5만 원이네. 155만 원. 거기서 3만 원 플러스 하고 만 원 뺍니다. 그러면 1570000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 4번 됐습니다. 자, 문제 풀어봤고 문구 하나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의미는 이번에 매입한 것의 물건값이 150만 원이다라는 의미인데 그지? 그 과정에서 퀵비 5만 원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품의 단기 매입한 상품의 취득원가는 155만 원이다라고 출제되었는데 총 매입액 요래버리면 요게 물건값만 말하는 건지 물건값에서 취득 부대비용인 퀵비가 포함된 개념인지가 조금 모호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총 매입액을 의미가 뭐라고? 물건값만 150만 원이다 그지? 그거를 그래서 매입가액이라는 용어로 고쳐주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학습하시는 분들은 총 매입액을 매입가액으로 수정해서 학습해 주십시오. 이번에 매입한 물건의 물건값은 150만 원인데 퀵비가 5만 원 생겨서 그거 두 개 합한 것이 이번의 매입액이 됩니다. 됐죠? 지웁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옳지 않은 설명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원가 3요소에 기말 제공품, 기초 제공품을 반영해서 계산한다. 맞겠다, 그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총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그렇게 계산한다, 그지? 2번. 기말 원재료 가액이 기초 원재료 가액보다 작을 경우 직접 재료비는 단기 매입 원재료비보다 커진다. 원재료에 대해서 총계정 원장 작성해 봅시다.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자, 기초 그리고 단기 매입 기말 이렇게 적고 중간에 있는 게 원재료 비가 된다 이겁니다. 올해 원재료비로 투입된 금액이다. 자, 기말 원재료 가액이 기초 원재료 가액보다 작답니다. 기말 금액을 0, 기초 금액을 10이라고 적어볼까? 됐지? 자, 그 다음 단기 매입 원재료비 100이라고 임의의 숫자 적어봅시다. 그러면 동그라미 한 단기 원재료비는 얼마입니까? 110에서 0원 뺀 110이 될 겁니다. 됐죠? 단기 매입. 자, 그러면 재료비 110은 단기 매입 원재료비 100보다 커진다. 맞다, 그지? 이렇게 숫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3번. 기말 제공품 가액이 기초 제공품 가액보다 작을 경우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단기 총 제조원가보다 커진다. 이것도 마찬가지. 총계정 원장으로 확인해 보면 되겠다, 그지? 자, 제공품의 총계정 원장. 자,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원가 더합니다. 그래서 기말 제공품을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톡 튀어나옵니다. 그치? 자, 기말 제공품 가액이 기초 제공품 가액보다 작답니다. 요거를 0으로, 요거를 10으로 합니다. 자, 단기 총 제조원가 100이라고 적읍시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110이 된다, 그지?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 110은 단기 총 제조원가 100보다 커진다. 맞다, 그지? 이렇게 숫자 확인해 보았고요. 1, 2, 3번 맞으니까 4번이 정답 되겠네, 그지? 자, 4번 내용 확인합니다. 자, 단기말 미지급 급여가 정기말 미지급 급여보다 작을 경우 단기 발생액은 단기 지급액보다 커진다. 자, 우리 원가의 흐름에서 이런 거 배웠다, 그지? 자, 단기 발생 노무비. 단기 발생 노무비. 발생주의에 의한 올해 노무비 투입 금액을 말한다, 그지? 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현금 지급액에서 출발한다, 그지? 현금 지급했을 거다, 그지? 여기에서 발생주의 개념이다 보니까 현금주의와 차이가 있을 거다, 그지? 그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차이를 이제 조정해야 된다, 겁니다. 자, 현금을 지급했어. 그런데 기말 현재 미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더해야지 발생주의에 따른 노무비가 될 겁니다. 그지? 단기 말 미지급비, 미지급액, 미지급액 이게 있으면 플러스 해야 발생주의에 따른 금액이 나올 거다. 그 다음에 단기 말 선급액이 있으면 빼야 된다 이겁니다.
현금으로 100만 원 지급했는데 그중에서 10만 원은 내년도 노후비를 미리 준 거다. 그러면 발생주에 의한 금액은 그걸 빼야 될 거다. 그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전기 말에 미지급액이 있고 전기 말에 선급액이 있었다. 그지? 그런 경우는 당기 금액의 부호 반대로 반영시킨다고 했습니다. 전기말 미지급액은 마이너스로, 전기말 선급액은 플러스로 이렇게 반영시켜야 발생주에 의한 노후비가 톡 튀어나온다고 했다. 됐죠? 이거 가지고 푸는 겁니다. 자, 현금 지급액 100이라고 가정할까요? 선급액은 자료가 없어. 0원이야. 미지급급여, 단기말 미지급급여, 요게 10이다 이겁니다. 단기말 미지급급여가 정기말 미지급급여 요것보다 작답니다. 그러면 정기말 미지급액은 20이라고 적읍시다. 됐습니까? 자, 그럴 경우 그러면 100 플러스 10 마이너스 20한 90이 단기 발생 노후비가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숫자 확인하자. 단기말 미지급급여가 정기말 미지급급보다 작을 경우 단기 발생액 90은 단기 지급액 100보다 커진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지? 작아진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됐습니다. 우리가 원가의 흐름에서 배웠던 일련의 내용들이 말로 이렇게 쭉 제시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쉬웁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 조금 전에 9번 풀어봤는데 문제 푸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데 단어 하나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재료에 대한 총계적 원장으로 내용 분석해 보았는데, 자, 원재료비는 직접 원재료비가 될 수 있고, 직접 재료비가 될 수 있고, 간접 재료비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문구에서 직접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단기 재료비라고 고치는 것이 정확한 문장일 것입니다. 직접 재료비일 수도 있지만 간접 재료비일 수도 있다. 그지?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으니까 그거 두 개를 합한 단기 재료비라는 요 단어로 수정해서 학습해 주십시오. 됐죠? 지웁니다. 자, 10번 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면, 이것도 원가의 흐름 문제다, 그지? 자,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굳이 뭐 제품까지 갈 필요 없어. 제공품 총 제조 원자까지만 작성하면 될 것이다. 됐죠? 자, 원재료, 제공품 모두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금액. 자, 단기 원재료 재고 증가액 20만 원. 그러면 기초금액 0원, 기말금액 20만 원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다. 그지? 단기 제공품 재고 감소액 15만 원. 그러면 기초 재고가 15만 원이었는데 기말 제공품은 0원이구나 라고 적을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 단기 원재료 매입액 250만 원. 되죠? 그러면 단기 재료비가 톡 튀어나올 거고
단기 직접 노무비가 120만 원. 단기 제조 간접비가 180만 원입니다. 됐습니까? 요 세 개 합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로 올 거다, 그지? 자, 단기 재료비가 250만 원에서 20만 원 뺀 230만 원 되거든요. 230만 원 플러스 120만 원 플러스 180만 원 한 것이 530만 원 될 것입니다. 됐죠? 이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여기다가 적을게요. 530만 원. 묻고 있는 게 단기 총 제조원가 묻고 있다고 지금 이것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1번. 문제 열심히 풀었는데 자료가 부족하다, 그지? 자, 이렇게 530만 원 정답 되려면 어떤 가정이 필요합니까? 재료비, 요게 전부 다 직접 재료비입니다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개 합한 게 요금액이니까, 그지? 만약에 간접 재료비가 있다면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로 포함된다, 그지? 그런데 제조 간접비 자료가 따로 나와 있으니까 가정을 하나 붙여야 완벽할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번 회차 문제를 보면 문제 자체는 좋고 한데 조금씩 2%씩 부족한 것 같아요. 단어가 조금 어설프다든가 자료가 조금 누락되었다든가 뭐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 진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다. 완벽하지 않다고 나는 이 문제 못 풀겠습니다. 그런 거 못하는 거야. 그냥 좀 어설픈 자료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냥 정답을 찾아서 자신감 있게 정답 찾고 빨리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우리는 이제 학습하는 차원이니까 좀 완벽하게 문제 수정해서 학습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자, 단 간접 재료비는 없다고 가정한다. 요 문구 하나 추가해서 학습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전부 직접 재료비다 이겁니다. 줍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틀렸다, 그지? 직접 원가, 간접 원가로 나누어서 제조 간접비의 경우 합리적인 배부 기준으로 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거는 개별 원가 계산에서 중요했다. 종합 원가 계산은 뭡니까? 파이프라인 타고 가면서 대량 연속 생산하는 것입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건은 딱 한 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재료비는 그냥 무조건 직접 재료비지 뭐, 그지? 직접비, 간접비 그거는 구분이 중요하진 않아.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됐습니다. 자, 옳은 거 찾는 거다, 그지? 2번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 적용한다. 맞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 4번 확인합시다. 3번 고객의 주문이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주문에 따라서 다품종 소량 생산한다. 그거는 개별 원가 계산일 겁니다. 개별 원가 계산. 그리고 1번 지문도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이다. 4번 제조 간접 원가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 못하니까 배부 기준을 정해서 배부율을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잘 배분해야자. 그것이 뭡니까? 개별 원가 계산에서의 핵심이었다. 됐죠?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은 2번이 될 것이다. 지웁니다. 문제 12번.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 중 단계 배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최초 배부되는 부문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문에 배부된다. 맞다, 그지? 자,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의 상호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한쪽 방향만 반영시킨다고 했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배부하는 경우에는 일단 다른 보조 부문에 주는 것도 고려가 된다 이거지, 그지? 그 말을 1번이라는 문장으로 쑥 표현한 것이다. 2번, 보조 부문 간의 배부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맞다, 그지? 3번, 보조 부문의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지? 배부 순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4번,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고려한다. 아니다, 그지? 일부만 고려하는 거다. 완벽하게 고려하는 거는 상호 배부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다. 정답 4번.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된다. 그지? 2번. 일정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도 발급할 수 있다. 그지? 선세금 계산서 특례가 있었습니다. 3번. 월합계 세금 계산서는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번 지문이 틀렸고요. 정답 3번. 됐죠? 4번 확인해 볼게요.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급해야 된다. 종이로 하면 안 돼. 됐습니다. (14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 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며칠 이내에 환급해야 될까요? 조기 환급이라는 건 언제? 해당 신고 기한이 끝나고 15일 이내에 환급해 주는 것을 조기 환급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렇지? 참고로 일반 환급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정신고 때는 안 돼. 확정신고 끝나고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돌려주는 것을 일반 환급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됐죠? 지웁니다. 마지막 15번 봅시다. 주식회사 서초는 11월 20일에 주식회사 중부에게 기계장치를 1,1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고 어음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2월 10일 주식회사 중부에 부도가 발생해서 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답니다. 주식회사 중부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없대요. 주식회사 서초가 대손색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와 공제 대상 대손세액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대손세액 공제라는 거. 우리 공부한 적 없다 그지? 전산세무 2급에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출문제 아까 긴 시간 할애해서 분석해서 구경해 보았던 연구 단계, 개발 단계 구분하는 문제 4번 문제였어. 지금 보는 15번 문제, 대손세 공제 문제. 요거 두 개는 한 개는 이상한 문제고 출제에 막 이상한 구석진 내용을 막 엉터리로 막 자료 제시했고 15번 문제는 출제에 벗어나는 게 출제됐고 두 개가 좀 아쉽다고 분석됩니다. 우리는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찍고 넘어가는 거야. 이런 거는 공부한 적도 없으니까 그지? 완전 찍는 거다 그지? 하나 찍고 넘어가십시오. 할 수 없어. 그래서 두 문제가
좀 안 좋은 문제가 둘 다 공교롭게도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서초네. 뭐 어쨌든 요거 됐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뭐 성격상 어떻게 됩니까? 또 못 넘어갑니다. 그죠? 등장했으니까 비록 전산 세무 2급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이지만 한번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또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습니다. 뭐 기정실명하겠다 그것도 뭐 좀 이상한 예고 그냥 우리가 제품 매출했다라고 가정할게 단순하게. 자, 가볍게 들어보는 거야 지금. 에이? 자,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어. 1,100만 원인데 부가가세 포함이라고. 물건값은 1,000만 원, 부가가세 100만 원이다 이겁니다. 자, 제품 매출했다고 가정한다. 자, 차변에 외상으로 팔았답니다. 외상 매출금 1,100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대변 제품 매출 1,0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제품 외상으로 팔 때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날짜가 도래했다 이겁니다. 자, 11월 20일에 이렇게 회계 처리했거든. 2기 확정 신고 기간이다, 그지?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이제 신고 납부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요, 물건값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에 대해서 아직 돈 못 받았어.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 날이 도래했으니까 일단 100만 원만큼은, 부가가치세만큼은 회사 생돈을 일단 내가지고 나라에 세금 납부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이제 그래가지고 상대방한테 1,100만 원 물건값이랑 부가가치세랑 이제 받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대방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제 대손 확정 분개를 해야 되는 거야. 자, 대손 확정 분개 이제 합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 기록합니다. 돈 떼었다, 그지? 1,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계처리합니다.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그것부터,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라고 회계처리합니다. 그거는 물건값 1,000만 원에 대해서 그렇게 분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1,100만 원 받았다면 1,000만 원만 우리가 먹고 100만 원은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 분개하는 거는 1,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또는 대손 상각비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고요. 100만 원은 뭡니까 그러면? 100만 원은 상대방한테 돈 받기도 전에 우리 회사 생돈으로 이미 나라에 납부했잖아, 그지? 그러면 요 100만 원은 다시 나라로부터 이제 돌려받아야 되겠지, 그지? 물건값 떼인 건 할 수 없어. 우리가 피봐야 되지만 나라에 낸 생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부가가세 신고할 때 상대방 회사가 저렇게 부도나서 우리가 돈 못 받습니다라는 걸 딱 세무서에 알려주면 알았다. 네 생돈으로 이미 100만 원 부가세 냈으니까 이번에 신고할 때는, 그 다음 신고할 때는 그거 세금 빼줄게라는 제도가 있다 이겁니다. 이름이 뭐라고? 대손세 공제다 이거지. 그럼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100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 감소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예전에 우리 생돈 냈으니까 이번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요만큼 작게 내도 되니까. 일에서 보입니까? 이런 제도가 대손세 공제라는 것이고요. 대손세 공제에 대해서 세법에서 딱 규정이 되어 있을 거다, 그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상대방이 부도 났다고? 언제? 2월 10일에 당장 대손세 공제 적용 안 해준답니다. 자, 우리가
약속금을 받았었다 이겁니다. 약속금을. 그러면 계정가면 엄밀히 따지면 자 제품 매출 해가지고 약속금 받았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받을 엄이었겠다, 그지? 받을 엄. 약속금 또는 수표 같은 경우 어음수표법이라는 법에서 약속금이나 수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답니다. 야, 네가 상대방한테 돈 준다고 약속금 발행해 주놓고 너희 회사 부도났다고? 안 돼? 그러면 돈 안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경매 붙여가지고 다 돈으로 받고 그래가지고 엄수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다 돈 주도록 굉장히 엄격하게 엄수표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네가 엄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부도났다고? 기다려봐. 엄수표법을 통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거고 다는 못 받더라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 거야. 한번 기다려봐 라는 취지에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세법에서 대손세 공제를 인정해 주도록 딱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6개월 경과가 되어야 돼. 6개월 경과한 날이 대손세 공제 인정되는 날이다. 그러면 2월 10일부터 6개월 경과 며칠입니까? 3, 4, 5, 6, 7, 8. 8월 10일이 딱 6개월 되는 날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돼. 경과한 날. 6개월이 지나야 된다 이겁니다. 세법이 이래. 어쩔 수 없어. 해설을 이렇게 엄격하게 가는 거라고. 그러면 8월 11일에 대손세 공제 요건 충족한다라고 본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 우리가 부가가세 신고를 자, 과세기간은 6개월이다. 그지? 1기는 앞에 6개월, 2기는 뒤에 6개월. 한 과세기간에 대해서 3개월로 나눠가지고 앞에 3개월은 예정신고, 뒤에 3개월은 확정신고 하기는 해. 그렇지만 과세기간 자체가 6개월이니까 예정신고는 대충 신고하는 거고 확정신고가 진짜 배기 신고다라고 본답니다. 그래서 부가가세 신고서 서식을 보면 확정신고할 때 예정신고 기간 때 뭔가 누락된 것도 같이 그거를 그냥 포함시켜가지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도 구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서 엄밀히 따지면 예정신고는 대충 신고하는 거고 확정신고가 진짜 배기 신고라는 의미가 세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대손세 공제에서 극명하게 그것이 드러납니다. 대손세 공제는 예정신고 때는 적용 못하고요. 확정신고 때 제대로 된 신고니까 그때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이스의 경우 2월 10일 부도났다 해도 8월 11일 날 대손세 공제 요건 충족하는데 8월 10일은 2기의 예정신고 기간이다. 그지? 7, 8, 9 사이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기 예정신고 때는 반영 못해. 2기 확정신고 때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 너 아니라고 물어봤는데 번지수 잘못 짚었다 그지? 전산 세무 2급에서 물어봐야 될 내용을 전산 회계 1급에서 지금 물어보았다. 그래서 공제 시기는 2기 확정신고 때 반영해야 되고 대손세가 얼마입니까? 1,1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요거를 대손세 공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1회입니다. 한번 구경해 보았다. 됐죠? 지금까지 제87회 기출문제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